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규 방송 시작하는 시간이 약 10분가량 늦어졌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마이크 연결이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 확인하느라고 이런 비상사가 벌어졌네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넓은 아량과 이해로 우리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이가 여러분들과 또 오늘 방송하려고 사실은 주말 내내 기다렸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소식 먼저 알려드리면 간단하게 이진아 기자와 함께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언론 탄압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담한 대담 시간에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 최근 정부의 언론 탄압 짚어보도록 합니다. 뉴스타파는 MBC에서 해고된, 이번 MBC에서 나온 그런 기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 놓은 정론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광고나 정부로부터의 그런 보조금 이런 것들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기자를 뭐 보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순수하게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제가 시민보 기자가 옛날에 MBC에서 아침에 김정배 씨 하는 그 코너,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제가 고정으로 나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시민보 기자가 MBC에서 받는 월급을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뉴스타파에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거 보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역시 이 뉴스타파 기자들은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익을 위한 혹은 이 정확한 언론 보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민보 기자 함께 이야기할 건데요. 안타깝게도 시민보 기자가 원래 스튜디오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독감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이 독감 때문에 밖에 나가면 전염이 된다 그래서 지금 못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타깝게도 전화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서 30만 구독자 이벤트 우리 경이로운 영심 손편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거 감동입니다. 이렇게 귀엽게 어디서 보내셨냐면은 경기도 평택에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정임 씨인데요.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50 넘은 그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정치에 대한 소신도 없고 시사가 뭔지 경제가 뭔지 덜어는 무지했고 덜어는 외면하면서 그저 내 앞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무심했던 세월에 대한 대가라도 치르듯이 요즘 답답함의 연속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면하고 싶다가도 또다시 미래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다시 흐린 눈으로 뉴스 채널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 저에게 눈 뜨이고 귀 열게 해주신 뉴스인사이다. 본방사수는 힘들지만 이제 시간상 그런 것 같죠? 좋은 세상의 힘을 빌어 두세 시간 후에 꼭 찾아봅니다. 답답함에 사이다 한잔하는 심정으로요. 치열했던 여름도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듯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다른 계절이 오듯이 우리 모두의 생애도 저마다의 계절이 꿈꾸듯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구태하고 누군가는 식상하다 한 손편지지만 몇 자 적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손편지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정임 드림. 와, 너무 감동입니다. 이분 평택에서 50 넘은 저랑 비슷한데요. 이 말이 되게 와닿는데요. 덜어는 무지했고 덜어는 외면하면서 그냥 나는 묵묵히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면 미래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 본방사수 힘들더라도 어쨌든 꼭 저희 방송 들어주시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수많은 우리 동지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힘이 납니다. 우리 영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안정임님에게 저희 굿즈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뉴스인사이다 사서함은 늘 열려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이 경이로운 편지 해보다 보니까 경이로운 영신 해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많구나. 하실 수 있는 통로만 마련해두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기한 상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뽑히신 분들에게는요, 계속해서 고급 메모지, 그립톡, 텀블러 등 어디서도 팔지 않는 뉴스마트 한정판 뉴스인사이다 굿즈 보내드립니다. 영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한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지금 원내대표들이 전부 다 전격 사임하고 네. 집행부가 사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지금 뽑는 거잖아요. 네. 요 얘기가 지금 주말 내내 아주 시끄러웠거든요. 요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친명계 중진인 4선에 우원식 의원과 3선의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4사람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했던 박강원 전 원내대표와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비명계는 모두 불참했습니다. 경선은 오늘 26일에 진행되는데요. 원내 지도부 공백기를 최소화하고자 서둘러 원내대표 선출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철험회에서 금요일, 토요일 밤에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초선 중심으로 우원식 의원에게 상고 처리를 했다. 그래서 계속 고사하다가 마감 5분 전에 접수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초선들이 바라보기에는 좀 중진 의원이 중심을 잡아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좀 놀란 게 김두관 의원이 지난번에 원내대표 나오겠다고 경선도 했고 사실은 바람도 좀 일으키는 듯 했는데 이제 실제 투표율은 매우 물론 득표수는 적었습니다만 이번에 아예 나오지를 않았단 말이죠.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김두관 의원이랑 이제 그 박범계 의원이 네. 마지막까지 고사를 하다가 일단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내대표에 진출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김두관 의원은 특별하게 밝힌 내용은 없었던 걸로 제가 김두관 의원은 본인이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번에 득표수가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4명이 나왔습니다.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그리고 우원식 의원. 자, 여러분 보기에는 어느 분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친명계로 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특별히 누구에 대한 호오 이런 건 없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자, 김민석 의원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좀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기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이제 출마를 권유해서 자기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원내대표 출마를 받고 권유를 받고 상당히 좀 놀랐는데 예상 밖의 분들이 나에게 요청을 하더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하고 싶은가? 잘해낼 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 뭐 이런 3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한 가지에 집중을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만 생각해서 방향 감각 없는 출형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생각이 정리되고 사명감까지 생기면 결심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결심을 하고 후보가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어디 보겠습니다. 그 이유도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4사람을 좀 더 언급을 하자면요. 4분은 이제 친명계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남 의원도 서울 선거대책본부를 이끌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아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총괄정책본부장을 맡았지만 지난 4월 박강원 전 원내대표와 경쟁한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명계 의원들에게 조직적인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남 의원도 검찰을 앞세운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당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가결을 던진 의원들을 향해서는 지지자들과 당원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한 분열된 모습을 결코 반복하거나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 4분이 정말 친명 맞아요? 이거 내가 약간 미안한 말인데 사실 내가 그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막 세게 그냥 이렇게 좀 밀어붙이면서 뭔가 좀 보여주고 국민들을 좀 이렇게 야 이리 와서 한번 해보자. 이 폭거에 같이 한번 한거해보자 이런 말을 하면서 싸울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나온 사람들 뭐 남민순 의원도 그렇고
김민석 의원도 사실은 그렇게 썩 친명계라고 내가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고 홍익표 의원이야 뭐 예전에 또 과거가 있으니까 그렇고 우원식 의원은 친명계긴 친명계인데 좀 마음이 좀 여리지 않아요, 이 사람? 지난번에 그 김성태 씨가 그 국민의 그때 당시에 있는 새누리당인가요? 거기에서 그때 막 미래통합당이었나 이름도 하도 바뀌니까 네. 거기서 이제 드루킹 특검하겠다고 막 단식하고 난리칠 때 그렇게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 보니까 또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들었단 말이죠. 예, 어때요? 뭐 그래도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결단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남다르게 임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요? 네, 좋아요. 경선이 26일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각각 얘기가 있네요.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고 이 대표를 지키겠다.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과 협잡을 한 것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고 남인순 의원은 뭐라고 했어요? 네, 검찰을 앞세운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서 이재명 당대표와 당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것도 지지자들과 당원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한 분열한 모습에 결코 반복하거나 확대 재생산돼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2월에 가결도 그렇고 이번에 연결되는 지점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복되면 안 된다라면서 좀 더 강력하게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에 방문해서 오늘 그 출마의 변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먼저 해놓고 출마 변 아직 안 나왔군요. 네. 자, 지금 마지막 변수였던 우원식 의원 등판하면서 차라리 우원식이 낫다. 그래도 우원식은 해봤으니까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단식은 중단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26일 경선 외에도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날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단식 돌입 24일 만인 지난 23일에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의 강력 권고도 있었지만 26일 예정된 영장 심사 때문인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단식했기 때문에 건강 회복 정도를 고려해서 법원과 협의의 심사 기일을 미룰 수 있지만 정해진 날짜에 심사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당 관계자들의 이제 밝혔습니다. 네. 나는 좀 이제 이렇게까지 사실은 가결표 던진 거는 거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쿠데타 아닙니까? 쿠데타를 벌인 상황에서 일단 한 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좀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꽉 잡아서 이 기회에 정말 물갈이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의지를 표명해서 대표 정책으로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후보의 면면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미스님이 원내대표 잘못 뽑으면 비명계하고 딜할 수도 있습니다. 당대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강력한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좀 합니다. 하지만 또 배동훈 님이 이런 말도 하죠. 친명과 비명을 굳이 갈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군요. 친명과 비명 굳이 갈릴 필요가 없군요. 어쨌든 이재명을 보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즉 철험회가 인정하는 우원식 대표가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 사람들마다 조금 다 다른데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이 기회에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 민주당이 강력하게 한번 뭐든지 해내는 그런 당이라는 거 보여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에 해임 결의안, 국무총리 해임 결의안하고 검사 탄핵안이 지금 민주당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그 파급 효과가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때문에 묻혔지만 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뭔가 효능감을 가지고 민주당이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원할 텐데 좀 이 지도부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단식 이재명 대표 결국 단식 중단하면서 본인은 자신이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겁니까? 일단은 이 대표 측에서는 무리한 수사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터무니없는 소설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인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기 위해 한 1000여 쪽이 넘는 그러니까 언론에 지금 보도된 걸로는 1600쪽이라고 합니다.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렇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완전히 한 명 잡으려고 그렇게 난리치나 이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 검찰이 쓰는 이게 엄청나거든요. 2000페이지가 여러분 말이 2000페이지지 말이 되나요? 영장 실질심사 하는데 영장 실질심사 보통 그 청구서 범죄사실 이 청구서는 2-3페이지 이제 한 페이지 2페이지로 형 찍어 내고요. 뒤에 붙이는 거 해봤자 한두 페이지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아봤자 4페이지인데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읽은 것도 140쪽이 넘고 이번에 것도 2000쪽이 넘고 자료는 뭐 물론 이건은 아닙니다만 자료는 또 뭐 20만이 넘고 난리도 아닙니다. 참요. 아유 어쨌든 좋습니다. 네. 살기 좋은 애나라님, 김병기 의원은 왜 안 나왔을까요? 그분을 기대했는데 이런 분들 많네요. 김병기 의원 기대한 사람 많네요. 제가 김병기 의원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당신 왜 안 나왔나? 그때. 자,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나 재판 관련해서는 선을 좀 긋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영장실질심사 제대로 받아. 네, 그런 이러고 것으로 있어요. 보입니다. 네, 네. 어제 대통령 핵심 관계자를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이 만났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실은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 사안에서도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예령 대변인은 뭐 이제 단식 중단한 거에 대해서 긴 기간의 정치를 멈춰 세운 명분 없는 방탄 투쟁이 이제라도 멈춰진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나라의 혼란을 빠뜨린 이 대표는 26일 있을 영장 심사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그동안의 행보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외국가 가지고 엄청나게 수많은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뭐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말이 나오는데 네. 기네스북에 올리는 건 그런 건 없죠. 아직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언론에 한번 언급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고급이 회기에 참석하고자 미국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한 닷새간 총 41개국과 태평양 도서국 6개국과 그룹 5찬을 비롯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 립세션까지 포함하면 48개국 정상들을 만났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2년 연속 가진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를 직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 등을 이제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4박 6일 동안에 41개국의 나라 정상을 만났다.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했다 하더라도 만나서 뭐 했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사진만 나와 있고요. 네, 사진만 찍고 내용이 네, 없어요. 몇 분간 이뤄졌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뉴욕 방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4박 6일 왔다 갔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전체 리셉션까지 포함해서 48개국의 나라 정상들을 만났다는 건데 통역이 필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서 이제 뭐 잘 지냅니까 뭐 내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통역 자기네 나라 말로 영어로 한번 해주고 뭐를 한번 해주고 이게 시간이 3배가 들어요. 3배가. 근데 48개국 정상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왔다 갔다 시간 빼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빼면 글쎄요. 정확히 나는 이런 하나만한 건 필요 없다고 보는데. 자,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순방이 엑스포 유치전으로 요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서 지지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한국의 대통령 프레지던트 윤. 나는 네가 나를 찍어주길 바란다. 안녕. 이러고 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계속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북핵과 북러 군사 거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파했고 이후 한덕수 총리는 중요한 이유신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어제 이제 어제가 아니군요. 23일 날 네. 4년 만에 이제 한국의 국무총리로서 방중을 했는데요. 사실 살펴보니까 항저우 아시아 게임 때문에 개막식 참석차 갔다가요.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약 26분간 만남을 가졌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실도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서 한 총리가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 벌이는 모습으로 충분히 국민께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동안 한 총리 해임건에 대해서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하면서 비판해온 것과 같이 궤를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된 것에 대해서 니네 해봐라. 나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내가 결국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는 거 알려주마.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권력을 안 잡으면 소용이 없군요. 국회의원이 아무리 많아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많을 때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많으면 안 된다. 딱 정확하게 이 3분의 1을 넘어서야지 모든 걸 할 수 있다. 두 번째, 대통령이 소통을 거부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이쪽도 실력 행사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전략적으로 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과연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무시 작전인 거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거부권 행사들이 계속 있었고요. 입법을 좀 방해하는 요소들이 계속 있었죠. 네, 자, 윤 대통령 귀국한 직후에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고향에 오니까 힘이 난다 이러면서 추석 밥상머리 정치를 위한 전초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그런 정치인처럼 다 행동하고 계시긴 한데 용산 어린이공원에서 행사 참여하면서 또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용산 어린이공원 위험하다는데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또 우리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노력에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너무 노력을 하니까. 네. 그리고 더 놀랐던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대가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는 또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한 35%, 그다음 민주당이 46% 정도에서 또 민주당이 높은 걸로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걸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거는 결집한 것 같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좀 정당별 지지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진영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노변님을 작은 인형으로 만들어서 호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시국이 답답할 때 끄집어내서 쫑알쫑알 물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저는 진짜 이 작은 인형 같은 거, 피규어 같은 걸로 이렇게 얼굴 동그랗게 크게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림도 그렇고. 그러면 나의 마스코트를 내가 삼고 싶어요. 그럼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영희 TV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노영희 TV 영친이라고 해야지 검색이 되는데 아직 구독 안 했죠? 구독하세요? 오늘. 했어요? 네.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막 써주시면 그리고 옆에 그 인형을 이렇게 로고처럼 만들어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노영희 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영친이는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만들어낸 우리 이름이잖아요. 영희 친구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감기 걸렸어요. 하지만 감기를 극복하고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한 대담 기대됩니다. 투자의 모든 것 증권통.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렵다면 스케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투자로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증권통.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언론사가 쓴 기사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인용 보도해서 올린 기사에 대해서까지 철퇴를 가하는 바람에 너무 무섭습니다. 이젠 아예
가짜뉴스, 뭐 진짜뉴스를 다 떠나가지고 정권의 비판적인 그런 언론사들은 무조건 때려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 그 중에서 뉴스타파가 MBC하고 같이 더불어서 아주 그냥 맨 선봉장에 서 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가 했던 인터뷰,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내용, 이걸 문제 삼으면서 기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폐간시키겠다 이런 말까지 해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일개 국회의원이, 그 폐간시키겠다 말하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일개 국회의원이 언론사 폐간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언론자유 보장이 없습니까? 자, 그 지금 한가운데 경량의 회오리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님들 제가 존경하고 그 중에서 시민보 기자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진짜 안 좋네요. 예, 독감에 좀 걸려가지고요. 아이고, 저는 기자님하고 만나서 딱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질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지난 14일에 검찰이 뉴스타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냥 마치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 그냥 벌어지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무뎌져 간다는 게 더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기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4일에 저희 뉴스타파 사무실하고 관련 보도에 연루됐던 한상진 봉지욱 기자의 자택을 동시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아침 8시 40분에 들어왔고요. 네. 저희가 뭐 한 2시간 정도는 대치를 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항의를 하다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이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초반부터 저희가 이런 일에 발목을 잡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압수수색을 받아들였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처음에는 저항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로 발목 잡히면 또 오히려 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해라. 예, 아무래도 압수수색해라. 저희는 지금 일종의 정부하고 진실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언론사니까 계속해서 보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압수수색을 막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검찰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를 한다든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정부인 것처럼 보여서요. 기자들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보도할 수 있는 역량에 아무래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들이기도 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뉴스타파에 대한 탄압 이게 사실 생각보다 늦었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위해서 청문회 할 때 그때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세무서장의 변호인을 추천해줬다. 이남석 변호사를 추천해줬다. 관련해가지고 그 거짓말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인터뷰해서 그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높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뉴스타파에서 그런 걸 공개한 것 자체가 뉴스타파가 나쁜 회사다, 거짓말쟁이다, 막 이런 공격을 받을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얘기를 했을 때 당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뉴스타파 기자한테 들을 정도로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랐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국민의힘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비판을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였죠. 국민의힘 쪽에서 그때 윤 대통령이 총장 되는 걸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런 인터뷰를 갑자기 그날 공개한 석상에서 딱 공개하는 걸 보고 이거 쟤네들하고도 짜고 뉴스타파가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죠.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의힘이 또 뉴스타파 너무 잘한다 막 칭찬해주고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때 거짓말했던 거나 안 맞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취재하면서 공개하다 보니까 점점 불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뉴스타파가 그 당시부터 이제 부침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일관적인 기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임명하고 나서도 그렇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라든가
해명이 좀 정확하지 않는다든가 잘못됐다라든가 민주적이지 않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검찰 특활비 사용하는 것까지 해서 계속해서 정부에 조금 별로 좋지 않을 만한 건들을 계속 들이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불편해하잖아요. 끊겼나요, 전화가? 아, 지금 제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끊겼네요. 네. 자,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뉴스타파는 기조가 뭐 정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진실이 있으면 그 진실과 관련해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파헤쳐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공개적으로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형태의 취재와 보도를 해온 회사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정권에는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좋다 그러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좋다 그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심 기자. 예. 네, 다시 연결이 됐나요? 아, 예. 전화 갑자기 먹통이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연결이 좀 안 된 줄 모르고 제가 막 떠들다가 끊긴 줄 알았어요. 다시 예.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뉴스타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도하고 노력했었던 이후에 예. 사실은 뉴스타파가 기조가 바뀐 게 아니라 정권이 누가 잡았냐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본인들이 네. 취재한 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온 거일 수도 있고 불리하게 나온 거일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니까 또 이제 나한테 불리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은 이 언론사 특히 큰 회사가 아닌 이런 뉴스타파 같은 작은 회사에서는 되게 감당하기 어려운 탄압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우, 그럼요. 지금 아까 처음에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서울시에서는 지금 언론사 등록 취소를 하겠다고. 네. 구체적인 이제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뭐 여당 대표가 이제 뭐 1급 살인죄다. 그러니까요. 사형에 처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이 이제 저희 직원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저희 같이 작은 언론사 구성원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한편으로는 공포스럽고 또 그 50명의 직원들이 다 집에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예. 그래서 뭐 저희로서는 물론 이제 이런 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지만 네. 지금 이제 저희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치 권력과 그 정부 여당 그리고 여러 권력기관들이 동원된 이 린치 이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에게 큰 압박과 트라우마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이번에 뉴스타파가 제일 직접적으로 공격 대상이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김만배 허위 인터뷰다 뭐 이런 김만배 씨하고 신앙님 씨 간의 인터뷰를 보도한 내용과 관련된 거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2021년 9월에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된 대화였는데 예. 여기 이제 하필이면 신 전 위원장하고 김만배 씨 사이에 돈이 오고 가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돈 받고 이거 니네 가짜뉴스 퍼뜨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네. 거예요. 하지만 예. 그 건하고는 무관하게 실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해 가지고 이례적으로 친절하게 피해자에게 대하면서 뭔가 좀 봐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신앙님 씨와 김만배 씨의 돈 거래에 대해서 네.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은 정말로 저희의 잘못입니다. 신앙님 전 위원장이 자기 책을 팔았다고 주장하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그 보도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돈을 받은 사실과 그 보도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신앙님 위원장이 돈을 받은 것이 저희가 이 보도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독립적인 편집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보도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은 이 보도 대상이 된 녹취가 날짜상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언론에 크게 나오지 않을 때 네.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된 사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대화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일부러 거짓말을 할 이유는 대단히 적어 보였다라는 그렇죠. 점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이 녹취 전체를 저희가 공개했지만 녹취 전체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검찰이나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기획된 허위 인터뷰다라는 데 굉장히 동의하기 힘드실 거예요. 두 네. 사람이 나눈 72분간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막 사적인 얘기부터 중간에 뭐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또 심지어 둘이 같이 화장실에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고요. 결정적으로 김만배 씨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알려지면 본인이 바로 구속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기획된 허위 인터뷰라면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네. 이런 점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이것은 아무리 대선 3일 자원이지만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커피를 마셨냐 안 마셨냐가 아니고 결국은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대장동의 자금책인 조유영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죠, 예. 사실은. 커피를 마셨다 안 마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편안하게 대해줬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네. 타줬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커피를 누가 타줬냐? 아예 윤석열이 아니잖아. 왜 윤석열이 타줬다고 했어? 네. 가짜뉴스지. 이제 이게 핵심인데. 사실 맞습니다. 그게 심지어 저희 중요한 게 보도에 아니라, 예.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 예. 그 사건을 덮어주려고 예. 이례적으로 되게 친절하게 피해자를 대접한 거 이 부분이 사실 예. 문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거짓말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자꾸 딴 데 좀 눈 돌리게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전 맞습니다. 이거 같아요. 그것도 예. 그렇지만 뉴스타파는 직접 보도한 당사자이지만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했다고 하면서 네, JTBC랑 KBS랑 뭐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난 이거는 네.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상 유례 없는 일이죠. 사실은 네. 그 인용 보도를 당시의 가지고. 징계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할 정도로 방송사들에 대해서 어지간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를 잘 안 했거든요. 네. 이번에 나온 징계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지역 방송사에서 네. 기자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안 돼서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변조해서 마치 해당 당사자인 것처럼 방송에 낸 적이 있어요. 네. 고사안과 같은 정도의 징계입니다. 이 과징금 징계라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 사안하고 이걸 비교해서 이제 같은 정도의 징계를 내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언론들이 어지간한 보도는 인용 보도를 못하게 되겠죠, 앞으로. 특히 이제 이것이 정권이나 네. 여당의 불리한 보도일 경우에는 야 이번에 우리가 이걸 인용 보도하다가 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과징금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벌점 10점이 들어가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재허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떤 매체에서 정권에게 불리한 어떤 보도를 하더라도 네. 이 큰 스피커들은 이걸 인용 보도를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딴 언론사도 입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파급 효과 결국은 없어지게. 저희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모든 언론을 위축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그냥 요점만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딱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당시에 뉴스타파에서 대선을 3일 앞두고 이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양심에 걸고? 그런데 그럼요. 근데 왜 그 인터뷰 전면에 보게 되면 김만배가 윤석열이 사준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왜 간과했나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 취재 기자가 당시에 이제 그 리포트를 편집을 하면서 이 녹취를 이만큼 이제 다 인용을 했다가 중간에 너무 기니까 중간에 좀 잘라낸 건데 그것을 잘라내면서 지금 이제 검찰이나 보수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주어가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 부분은 잘못입니다. 잘못이고 시청자들에게 이제 오해나 혼선을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 그러니까 김만배 씨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즉 대검 중수부가 조용에 대한 수사를 봐줬다. 왜 봐줬냐면 박영수의 영향력으로 봐줬다.
나는 이 취지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그런 면에서는 박영수, 윤석열 그 라인으로 연결되는 예. 봐주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파워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만약에 이 녹취, 김만배의 녹취를 입수를 했는데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보도 안 나중에 했더라면. 예, 이게 알려졌더라면 네. 누가 뉴스타파를 온전한 언론사로 보겠습니까? 음, 오히려 그게 또 다른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예. 자, 근데 JTBC에서는 당시에 봉지욱 기자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네. 하면서 봉지욱이가 한 거다 이런 취지로 네. 사과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조금 좀 그래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네, 저도 놀랐어요. 어떤 언론사가 스스로 이제 한 보도에 대해서 네. 해당 기자에게 그렇게 모든 책임을 씌우면서 꼬리 자르기를 했는지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빨리 사과를 하면서 너무 빨리 예. 한 명에게 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봉지욱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그 JTBC 보도국 라인이 이 사안을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한 줄 한 줄 기사를 꼼꼼히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몰랐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은 일단 말이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JTBC에서 사과하면서 우리 보도가 당시에 어떤 점이 잘못됐었다라는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최근에. 근데 그 보도가 오보예요. 예를 들어서 봉지욱 기자가 조우영 씨를 만나서 30분 동안이나 본인은 윤석열을 만나본 적도 없고 윤석열이 이 사건을 봐준 게 아니다. 라는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지욱 기자가 무시하고 기사를 썼다. 네. 라고 이제 JTBC가 보도를 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 녹취록을 다 확인해 보니 봉지욱 기자가 조우영 씨한테 윤석열 얘기를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묻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윤석열 얘기가 없었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 조우영이 설명을 했는데 봉지욱 기자가 이거 무시했다. 네. 라고 분명히 기사에 썼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이제 명백한 오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네. JTBC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꼬리를 내리고 네. 뭐랄까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보인다. 알겠습니다. 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까지 뒤집어가면서 네.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배를 내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다. 자, 예. 그날 압수수색을 하면서 기자 자택에도 갔고 다 뒤져봤는데 결국 가져간 자료는 없는 걸로 나오는데 맞아요? 결정적으로 기자들 핸드폰을 가져갔기 때문에요. 네. 그 핸드폰 안에 이제 저희 그 회사의 네. 당시에 이제 그 의사결정 과정, 저희는 주로 이제 편집회의를 오프라인으로도 하지만 급한 사항이 생기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검찰이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그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사무실에 와서 봉지욱 기자와 한상진 기자의 자리를 탈탈 털었는데 심지어 저희 그 아직 방송되지 않은 미방 원고까지 검찰이 가져가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찰이 언론사의 그 보도 내용까지 사전 검열하는 것이냐 이렇게 강력히 항의를 해서 네. 결국은 그 미방 원고는 뺐는데 이미 뭐 빼기 전에 몇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파악을 했겠죠.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되기 전부터 사실 예. 이 보도의 흐름이나 이 언론사들이 말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입으로는 이동관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쪽으로 보도가 사실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동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좀 정비하고 기존에 예. 좀 비판적인 사람들을 다 걸러내고 예. 이런 태도를 좀 취하는 것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이게 저도 사실 더 문제 같이 아닐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언론사들이 그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하는 것과 네. 안에서 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불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탄압에 대해서 규탄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안으로는 아무래도 우리 기자들 중에 이동관하고 좀 인연이 있던 사람 찾아봐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실제로 뭐 제가 몇 군데 사례를 듣기도 했고요.
물론 이동관 그 위원장 되기 전부터 여러 언론사에서 이동관 씨와 철학이 비슷하거나 혹은 학연 지연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줄을 대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비단 이제 그럼 보도에 위에 있는 관한 거예요? 이런 이동관 문제뿐만 위에? 아니라 예, 회사의 이해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들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알아서 이제 줄을 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심위가 인터넷 예. 언론사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언론을 막겠다. 입을 다 예. 틀어막겠다. 이런 걸로 지금 보이고 예. 특히 방심위 구성 자체가 지금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보강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해버리겠다. 이런 예.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언론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참혹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그 온 국민이 언론의 자유와 네. 민주주의가 부서져 나가는 그런 현장을 하루하루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역사적 현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언론사뿐만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시민들이 뭐 예를 들어 블로그를 한다거나 혹은 개인 유튜브를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전부 이제 그 심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어떤 뉴스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어느 특정한 시점에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떤 것은 마치 거짓인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진실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지금 이제 방심위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본인들의 잣대로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딱 그 시점에 판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한 뉴스는 가짜 뉴스로 낙인을 찍어서 유통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라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다고 네네. 보고요. 나아가서 이제 뭐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거나 네. 아니면 바로 그 기사나 내용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입법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요. 네. 국회에서 이 부분을 잘 따져보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가짜뉴스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뉴스를 말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가짜뉴스는 정부의 비판적인 뉴스가 가짜뉴스다.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뉴스타파를 비롯한 이 언론사들의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그냥 계속해서 일하면은 눈치 보면서 타협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일 편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저 다른 언론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네. 저희는 지금 이 탄압에 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잘못한 부분 또 혼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과 별도로 지금 이제 자행되고 있는 탄압의 부당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일단은 그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보도들을 계속하면서 싸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뭐 언론사 등록 취소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계속 다퉈볼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하기 위해서는 하시라고 제가 응원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회사가 예, 사실 재원이 아주 튼튼한 회사는 아니고 후원을 예. 받아서 하는 회사잖아요. 이번 맞습니다. 사건이 예. 계기로 오히려 후원이 더 늘었다면서요. 조금씩 이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소에 이제 매일매일 해지하시는 분들이 일정한 규모로 나오는데 그 해지하시는 분들도 좀 줄어든 것 같고 또 저희 회사로 네. 많은 걸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 뭐 떡도 보내주시고 뭐 제가 이제 약국에 가니까 약사분께서 알아보시고 힘내라고 바카스도 한 박스 주시고 네. 뭐 과일도 보내주시고 그런 네. 응원하는 시민분들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뉴스타파가 대선에 개입했다, 가짜뉴스 퍼뜨려서 일부러 그런 거다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도 예. 그런 정부 비판 보도가 나온 다음에 곧바로 후원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것을 연결지어서 설명한 예.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여쭤본 거예요. 가짜 뉴스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리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걸 지금 상관 그런 있다고 거예요? 해서 예, 박성중 의원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성중 의원이 가짜뉴스 퍼뜨렸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신 기자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앞으로도 좀 자주 좀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얼굴 안 보여줘? 됐어? 네, 자. 신민보 뉴스타파 기자하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잠시 후 슬기로운 경제생활 때 오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형사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오늘도 잠시 광고 타임 시작합니다. 뉴스인사이다 일일이 후원하고 먹여 살려주시는 주님 통통몰 광고 시간인데요. 이번 통통몰에서는 국보국밥 8종 세트 광고하고 있습니다.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을 모았습니다. 입맛 없을 때, 숙취가 있을 때 국밥 한 그릇 따뜻하게 드시면 속이 아주 뜨끈뜨끈하고 든든합니다. 든든하게 잘 먹어야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사회도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 끼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국보국밥 8종 세트 지금 통통물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 무제한으로 드리니까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영체이들 많이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파웰 연준 의장 물가 안정 목표치 2%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긴축하겠다. 아유, 나는 이분만 보면 좀 무서워요. 이분은 너무 칼 같아. 이렇게 그냥 딱 정해놓으면은 그런가 봐요. 어쨌든 연내 금리 인하 될 거라는 기대도 살짝 했습니다만 다 무산되고요. 정말 그냥 이 철옹성 같은 이분의 마음을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내년까지 고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다 이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일단 7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5.5%예요. 상단이 5.5%. 예. 우리는 3.5. 그래서 이번에 동결했기 때문에 이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2%를 유지했는데 네. 원론적이거든요. 매파성 발언을 했어요. 이렇게 동결은 했는데 매파적 성격을 드러내면 매파적 금리 동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현재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네. 왜냐? 최근에 경제활동 지표를 보게 되면 일자리가 너무 좋다. 일자리 창출이 최근 몇 달간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이 낮다. 네. 실업률이 낮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지금까지 금리 인상한 것을 보고서 경제 지표를 보고서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스탠스예요. 근데 문제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 왜냐? 지금 다시 국제유가가 뛰고 있거든요.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제유가가 뛰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까지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러면서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시사를 하니까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떨어졌어요. 나흘 연속 떨어지고 미국의 국채, 달러가 또 강세예요. 네. 10년물 국채가 또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니까 야 이러다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연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소멸되고 네. 오히려 5% 넘는 고금리가 내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내년까지도? 까지도. 이런 이제 이 전망이 나오니까 달러화가 또 강세,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통화, 우리나라 원화가 또 약세,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연준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올렸느냐? 종전이 1.1%였어요. 무려 2.1%를 올렸어요. 2배나 올린 겁니까? 네, 거의 2배 가까이 올려버린 거예요. 네. 예, 2.1%라고 하면 한미일 중에서 올해 가장 성장률 많이 한 데가 미국이에요. 두 번째가 일본. 네. 한국이 꼴등이에요. 우리 꼴등이. 우리 미국이 큰일 났어. 2.1, 네. 일본이 1.8, 네. 우리가 자리가 1.4에서 1.5.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금 돌파구가 안 보이는데. 자, 어쨌든 미국 연준은 그래서 기준금리를 그렇게 동결을 했고,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맥파성 발언 쏟아냈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갈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은 미스테리예요.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 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제로에서 경직돼야 되는데. 5% 이상 올렸단 말이에요. 5% 이상 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일자리거든요. 네. 일자리, 그다음 부동산. 흔들려야 되는 안 근데 흔들려요. 실업률이 오히려. 그러니까 실업률은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이제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아무리 IT 기업들이 감원을 한다 하더라도 실리콘밸리에 있던 애들이 다시 동부에 가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실질소득이 줄었어. 네. 물가 감안하면. 네, 원래 근데 그렇죠. 얘네는 물가 감안하더라도 실질소득이 늘었어. 실업률이 더 떨어져. 역사상 최저점이야.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근데 왜 바이든은 인기가 없죠? 근데 너무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물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에요. 아니 우리는 생수보다도 더 싼 휘발유를 누려왔는데 그랬지, 옛날에. 그다음에 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계속 때리다 보니 미국의 물가가 기조적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동안 싼 맛에 중국 공장에서 이용했던 물품을 들여와서 굉장히 저렴하게 생활해야 네, 하는데 그쵸.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물가는 조금 어려워졌지만 일자리가 여전히 넉넉하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거기는 실업급여가 더 좋아. 네. 오히려 내가 받던 급여보다도 더 나으니 일자리 안 갖고 있어도 먹고 살만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불만이 있긴 있지만 건강도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말할 때마다 좀 실수도 좀 여러 번 하잖아요. 네. 실수하고 있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경기가 힘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경기가 힘든 데가 없군요, 진짜. 자, 그런데 국제 유가가 지금 너무너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연중 최고치를 다 갱신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뭐 전쟁 때문인 거 뭐예요? 왜 이렇게 이런 추세가 계속되는 거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오페크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가 사우디, 예. 네옴시티 건설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안 돼. 일단 높게 유지를 해야 돼.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한 달마다 뭐 100만 배럴 이상 감산하면서 감산시켜. 그걸 매달 결정을 하면서 이제 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네. 러시아 비산유국 가운데
산유량 1위는 러시아거든요. 네. 러시아가 이제 전쟁 준비로 인해서 전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산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야. 거기다가 리비아는 하루에 여기는 또 대홍수가 나서 네.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 생산이 또 줄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야 공식적으로 200만 배럴 이상 감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네. 산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안 좋아. 근데 지난달 경제 지표를 보니 야 공장 가동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 야 소매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어. 왜냐? 아니 지금 중국은 단체 여행객 이제 이 해외 여행 가라라고 이제 지금 등 떠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 소매 판매도 늘어.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도 늘어. 이러다 보니까 네. 아 야. 에너지 소비국 1위는 중국인데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야 에너지 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겠네? 이러다 보니까 공급은 줄고 있는데 수요는 늘어나니 전문가들이 야 이러다가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넘어서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현물 가격은 이 선물 가격이 이미 주요 3대 유종이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서니까 현물엔 이미 100달러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중동산 두바이유를 현물로 사와요. 현물로 사오는데 배럴당 93달러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나리님께서 아니에요. 미국 지금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유가에다가 여러 가지가 다 겹쳤어요. 맞아요. 고유가도 힘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금리가 부동산의 양면적이야. 미국은 고정금리예요. 30년 모기지론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출받았던 사람들은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런데 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 아하. 새로운 사람들은 모기지 금리가 4, 5% 넘어가기 시작하면 안 네. 사요. 근데 지금은 수입이 뒷받침이 돼. 수입이 뒷받침이 되고 여기는 임대, 렌트가 네, 많잖아요. 그렇군요. 렌트도 이제 계속해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는 기름값, 그 다음에 인건비. 네. 인건비가 계속 오르니까 여기다 집값이에요. 렌트, 임대비가 비싸. 이 세 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자, 미국이 또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 지금 밥상 물가 여러분 아시죠? 사과 2개 10,000원입니다. 아예 한 개 10,000원이라니까. 한 개 10,000원이 이제 네. 또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이번 추석은 사과 구경도 못하게 그러니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입이 방정이에요. 한 개 제상에 올리는 거 10,000원 갈 거라고 그러는데 진짜 10,000원. 진짜 10,000원이에요. 세상에. 큰일 났네. 게다가 은행 대출금리가 최고 7%를 넘었고 또 그런데 불구하고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고 한국은행 추가금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상. 일단 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할 수 없다. 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해야 되긴 하는데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이거죠? 해야 될 요인은 너무 많아요. 지금 환율도 좀 불안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 투자자금 이탈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금리 격차가 2% 넘게 나다 보니까 여기다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앞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 변동금리가 7% 넘었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가계대출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 인상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 총량은 줄이는데 네. 기존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이 더 늘어요. 그럼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연체율이 높으면 부동산의 직격탄이에요. 이러다 보니 지금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 사이에 모레 사이에 추석 이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 나와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분 늘리고 민간 공급 확대하는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하고 금리하고 맞물려 가고 경기하고 맞물려 가다 보니 오히려 올릴 요인도 많지만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에 경기를 감안하게 되면.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하면은. 근데 부동산은 사실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게 은행 금리가 너무 높고 PF도 잘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이 저변에서의 뭔가가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 강남이나 일부 네. 신축 단지의 경우는 계속해서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맞지만 네. 하루에 건설사 3개씩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최대치로 건설사가 도산 비율이 높대요. 높아요. 지금. 높아서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끌하는 사람들이 불안한 게 현 정부의 공급 로드맵에 문제가 생겼다. 3기 신도시 보상도 잘 지연되고 있고 예정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불안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아파트라는 거는 공급하기 어려우니 이제 이 생활형 주택이나 이제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부분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소할 수 있느냐. 그것도 너무 위험한데. 네.
또 지주택으로 또 많이 눈들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자, 이 상황에서 이근선님께서 또 화이팅하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경제 지금 부정적 전망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OECD가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는 또 인기가 없다는 우리 같으면 그냥 너무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줄 것 같은데 얘는 안 그런가 봐요. 자, 왜 OECD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성장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우리나라가 OECD 성장률 세계 평균의 3년 연속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포인트 올렸어요. 네. 그래서 세계는 3% 성장을 해요. 근데 우린 딱 절반, 1.5로 유지를 했어요. 근데 OECD는 미국도 상향 조정을 하고 일본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주요 경쟁국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번 연속 성장률을 낮추고 내렸어. 있어요. 어. 올해만. 네. 그래서 최초에는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2021년 12월만 하더라도 올해 한 우리나라 2.7% 할 겁니다. 라고 했던 게 지난해 6월, 9월, 11월, 올해 1월, 3월, 6월까지 5번이나 낮췄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OECD만 낮춘 게 아니라 한국은행도 지난 이제 올해 5월이었죠. 1.6에서 1.4%까지 낮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아까 앞서 제가 이제 미국의 연준조차도 2%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무려 0.5%포인트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1.3에서 1.8%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MF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 간 경제 성장률 뒤집어졌군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역전 현상이 네.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씨. 이유가 뭐냐? 네.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 경제에 대해서 고금리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가 제약되고 있다. 네. 여기에다가 수출도 좋지 않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좋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 한은이나 정부의 경우에는 상저하고 상반기는 좋지 않지만 하반기 경제가 좋을 것이다라는 믿음에는 세계 경기 회복되고 중국 경기 회복되면 수출 늘 것이고 반도체 회복될 것이다라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막혔다는 겁니다. 아유,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저는 정말 계속해서 묻고 싶습니다. 뭐 이제 기대도 별로 안 하지만 그래도 그러다 큰일 나니까 어제 뉴스 나왔잖아요. 김포에 있는 일가족 5명이 송파하고 김포에서 서로 유서 써놓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10대 딸은 호텔에서 그렇게 죽어 있고 그 10대 딸의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수억 원대의 빚을 가지고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래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였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고 서민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시급하다. 이 빚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년 경제 전망 결국 또 좋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일본은 사실 제로 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엔저 때문에 수출이 날개를 달고 있고요. 네. 외국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까지도 일본을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수출, 내수, 소비 모두 부진한데 반도체 중국 경기 회복도 요원해요. 중국 경기가 회복돼도 과연 예전처럼 우리가 수출이 늘어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OECD는 2.1%예요. 2.1. 간신히 2% 턱걸이하는 수준이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2.2%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가장 높게 2.4%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도 정확할 때가 많은데.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도 1% 초반, 네. 올해 글로벌 IB들은 1.1까지 보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1% 성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2%보다도 밑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기 그러네요. 침체 국면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 장기적으로 네.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좋지 않은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걱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또 비관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일 영장 실질 심사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100만 명 사명 운동을 지금 벌였죠.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을 위한. 지금 현재 50만 명 서명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짧은 시간에 50만 명 대단한 일인데요. 100만 명까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원내대표 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4명 나왔는데 남인순, 우원식, 홍익표, 김민석. 오늘 원래 뉴스공장 그 김어준 공장장이 하는 그 겸손은 힘들다. 그 프로그램에 4명이 다 나오기로 했었다가 1명만 나왔답니다. 김민석 후보만. 이거는 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상당히 여러 가지 또 내부적으로 뭔가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건 아닌지, 뭔가 일이 있는 건지, 좀 그쪽 동네 소식을 들어보면 또 정신이 좀 없네요. 자, 어쨌든 우리는 우리 길을 또 묵묵히 잘 걸어가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내일 또 영장 발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엄혹한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힘을 주는 또 우리들의 방송, 광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거 많죠? 저도 제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선배언니 쪽의 분에게, 남편분에게 또 들었고, 또 제 옛날 대학교 때 처음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보험회사 직원이 돼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보험도 들었었고, 뭐 보험은 항상 그런 식으로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좋아서 든다기보다도. 근데 나중에 보고 나면 꼭 이게 틀리고 안 맞고 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아는 사장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절세 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 들으라고, 기업보험도 들으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이게 안 맞아가지고 결국 수천만 원 그냥 포기하고 해지한 경우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제대로 들어야 된다. 남의 말만 듣고 들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보장이 무엇인지, 뭐가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됩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더 착한 보험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십시오. 1644-1236, 1644-1236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영업시간 외에는 010-7612-3303, 010-7612-3303 문자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영친이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내일 의사당 1번 출구 쇼미더뮤직과 함께합니다. 내일은 정말로 그 정치 프로들이 나와가지고 이 평론계의 새로운 또 분석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저와 함께 영장 실질심사 전망도 좀 알아보고 현재 돌아가는 민주당 상황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데. 피곤한데 내일 할게. 걱정 마세요.